안녕하세요. 인생사연들 진행자입니다. 오늘도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8일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박한 집안 사람이 어딜 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뭐가 이리 당당해.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의 손에는 새벽 4시부터 과일을 팔아 마련한 손녀의 금반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호텔 회전문 너머로 엄마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돌잔치 비용 1,500만 원, 제가 낸 돈이었습니다. 아니, 1,500만 원뿐이 아니었습니다. 5년 동안 시댁에 들어간 돈, 총 1억 3,800만 원. 그 돈을 다 받아 쓰고도 제 엄마를 천박하다고 내쫓은 시어머니는 다음날 저한테 부재중 전화를 30통 남겼습니다. 그 30통의 전화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춰섰습니다. 입구 쪽에서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와 마주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고 두 손으로 작은 보자기 하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손녀 돌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장에 나가 과일을 팔아서 한 돈짜리 24K 금반지를 마련한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엄마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 사돈어른.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오신 거예요?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보자기를 소중하게 살짝 들어 보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안 그래도 조용히 전해주고만 가려고 했는데요. 오늘 우리 손녀돌이라서 작게나마 반지를 하나 준비했어요. 아이고, 참나. 시어머니가 코끝으로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사람을 무시하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나 성격 급한 거 아시죠? 솔직히 대놓고 말할게요. 오늘 우리 집안 큰 행사거든요. 여기 오는 손님들이 다 급이 있는 분들인데 이렇게 천박한 집안 사람이 얼쩡거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행사 물버리게. 엄마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보자기를 꽉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엄마는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시누이 미라가 팔짱을 떡하니 끼며 얄밉게 거들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아유, 사돈어른. 눈치가 너무 없으시다. 올케 친정 식구들은 그냥 안 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분위기 확 깨지게 진짜. 로비에 시댁 친척 서너 명이 있었습니다. 큰 시숙모, 작은 시숙 부부, 그리고 시고모. 시고모는 작년 시아버지 칠순잔치 때 제가 땀 흘리며 상 차리는 걸 도와주면서 수진아, 내가 참 고생이 많다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던 분이었습니다. 시고모가 이쪽을 빤히 보고 있었지만 그저 입술만 꽉 깨물고 먼 산만 보았습니다. 아무도 엄마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보자기를 가슴팍에 꼭 끌어안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호텔 회전문을 밀고 나가는 엄마의 뒷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풀이 죽은 한복 고름이 찬바람에 힘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3미터 거리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다리가 굳어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회문 밖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걸 보고 나서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돌잔치 업체 담당자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돌잔치 예약한 한수진입니다. 지금 당장 5호텔 연회장 예약 전부 취소해 주세요. 네, 계약자도 저고
결제도 제 카드로 긁은 겁니다. 위약금 물어도 상관없으니까 당장 다 엎어버리세요. 시어머니가 기겁하며 뒤에서 꽥 소리를 쳤습니다. 뭐? 한수진, 너 지금 미쳤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시누이 미라도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달려들었습니다. 옳게, 제정신이야? 우리의 돌잔치를 지금 취소한다고? 너 진짜 미쳤구나. 저는 대답 대신 전화를 든 채 그대로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야. 거기 안 서. 하는 시누이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회전문을 넘어 울려 퍼졌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5년 전 결혼 초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참 다정했습니다. 신혼집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니가 제 양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복덩이 수진이가 들어왔네. 집안 분위기가 아주 환해졌어. 아이고, 내 예쁜 며느리. 그때는 그 가식 섞인 말이 정말 저를 아껴주는 진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결혼 석 달 뒤 시어머니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저기 시아버지 연금이 이번 달에 좀 꼬여서 늦게 나온다네. 내가 이번 달만 한 30만 원 정도 보태줄 수 있을까? 30만 원이었습니다. 친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시댁에 혹여나 밉보일까봐 미움받기 싫은 마음에 저는 그 길로 바로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2달 뒤에는 50만 원이 됐습니다. 반년 뒤에는 당연하다는 듯 80만 원이 됐습니다. 한 번은 참다 못해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번 달은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요. 그 소리가 나오자마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무섭게 돌변했습니다. 야, 수진아. 사람이 격이 있어야지. 가족끼리 돈 몇 푼 가지고 유세 부리는 거, 그거 정말 천한 짓이야. 너 그런 사람이었니? 실망이다, 얘. 그 천하다는 한마디에 저는 죄인처럼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뒤로 힘들다는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당시 저는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고 있었고 남편 현우도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둘이 맞벌이하던 시절에는 매달 80만 원씩 갖다 바치는 게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도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결혼 2년 차 시누이 미라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방으로 불렀습니다. 수진아, 시누이 결혼인데 축의금은 내가 넉넉히 해야지. 우리 집안 체면이 있지.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한 300은 해라. 저는 피눈물을 머금고 결혼 전부터 10년 동안 꼬박꼬박 부어온 적금을 깨서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정작 제 결혼식 때 시누이가 낸 축의금은 달랑 50만 원뿐이었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육아휴직 급여월 150만 원이 수입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기에 시누이 남편이 카페를 차린다며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전화를 걸어 생난리를 쳤습니다. 야, 가족이 뭐냐? 좋을 때만 가족이야? 사업만 잘 되면 바로 갚는다는데 내가 가진 거 싹싹 긁어서 좀 도와줘라. 너밖에 없다. 결국 남은 적금 다 털고 그것도 모자라 제 이름으로 은행 대출 2천만 원까지 받아서 총 5천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차용증 하나 써달라는 소리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카톡으로 딱 한 줄 보냈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꼭 갚으라고 미라한테 신신당부했어. 그게 끝이었습니다. 심지어 시누이는 제 체크카드까지 빌려갔습니다. 옳게, 나 우리 애기 기저귀랑 분유 쌀 때만 잠깐 쓸게. 금방 돌려줄게. 하지만 카드는 돌아오지 않았고
제 통장 잔고만 야금야금 깎여나갔습니다. 시아버지 칠순 때는 또 어땠나요? 800만 원을 고스란히 제가 냈습니다. 명절마다 25만 원짜리 한우 세트, 어머니 생신엔 50만 원 상품권, 아버님 건강식품에 매해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점심때 혼자 찬밥에 물 말아서 김치랑 먹었습니다. 화장품은 꿈도 못 꾸고 길거리 로드숍 세일할 때만 겨우 샀습니다. 정작 친정엄마 생신에는 손이 떨려 5만 원짜리 케이크 하나 사들고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에고, 우리 딸. 이렇게 비싼 걸 뭐하러 사왔어? 엄마는 이런 거 안 먹어도 배부르다. 엄마는 그 케이크 상자를 보물처럼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가려진 엄마의 속상한 마음을 저는 참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누이 아이의 돌잔치 날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명령하듯 카톡을 보냈습니다. 돌잔치는 무조건 저기 5호텔 연회장으로 잡아라. 손님도 100명은 불러야지. 우리 집안격에 맞게 폼나게 해야 할 거 아니니. 돌잔치 업체 상담부터 계약, 그리고 그 비싼 결제까지 전부 제 이름과 제 카드로 했습니다. 총 비용 1,500만 원. 시누이 자식의 돌잔치 비용을 뼈 빠지게 고생한 제가 전액 다 냈습니다. 그렇게 내 돈으로 화려하게 차려놓은 잔치판에서 정작 내 엄마는 천박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쫓겨났습니다. 호텔 주차장 구석에 주저앉아 30분 동안 꺼늘꺼늘 울었습니다. 엄마에게 미안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서 전화를 걸었지만 엄마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한 거야?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돌잔치를 취소했다고? 현우가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엄마가 내 엄마를 쫓아냈어. 뭐? 돌잔치장 입구에서 천박한 집안이라고. 분위기 떨어진다고. 내 눈앞에서. 현우가 한숨을 내쉬며 소파 맞은편에 털썩 앉았습니다. 엄마가 원래 좀 그래. 내가 좀 이해해. 이해? 원래 입이 좀 거친 분이잖아. 속은 그런 분이 아닌 거 알잖아. 저는 현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현우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 밤부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울릴 때마다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떴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재중 전화가 30통이었습니다. 음성 메시지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미쳤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 당장 전화 안 받으면 두고 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음성 메시지를 끝까지 듣고 나서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오전 시누이 미라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올케,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밤새 혈압 올라서 응급실 갈 뻔했어. 내가 사람이야? 이어서 또 한 통. 조카 돌잔치비 올케가 내는 게 뭐가 대수라고 이런 난리야. 다시 예약해.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30분 뒤에 또 카톡이 울렸습니다. 익십이야? 또 30분 뒤. 올케? 또. 전화 좀 받아. 저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가 시어머니 집에 다녀왔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저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앉아봐.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현우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내 친정 엄마한테 한 말은 좀 심했어.
그건 나도 인정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돌잔치를 취소하는 건 선 넘은 거야. 엄마 체면이 있잖아. 그럼 내 엄마 체면은? 현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3초쯤 지나서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그 말을 실제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걸.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댁 친척 단톡방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큰 시숙모가 물었습니다. 돌잔치가 취소됐다던데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바로 아래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행사를 엎어버렸어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친정엄마를 쫓아낸 이야기는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친척들의 답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버릇이 없어. 순자 씨가 불쌍하다. 건강부터 챙기세요. 저는 현우의 폰 화면 너머로 그 글들을 봤습니다. 현우가 폰을 내리며 저를 봤습니다. 당신 엄마가 내 엄마를 천박하다고 쫓아낸 걸 왜 아무한테도 말 안 해? 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걸 친척들한테까지 얘기하면 상황만 더 커져. 내가 좀 크게 봐. 크게 본다. 그 말의 뜻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참아라. 항상 그런 뜻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시어머니가 직접 우리 집에 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눈물을 닦으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내가 그날 좀 심했어.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으며 코를 훌쩍였습니다. 근데 나도 우리 집안 체면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해줘. 저는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돌잔치 다시 잡자. 이번엔 내가 좀 신경 쓸게. 저는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의 눈물이 멈췄습니다. 얼굴에서 온기가 싹 빠졌습니다. 그건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나가면서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생각을 좀 해. 가족이 뭔지. 시어머니가 돌아간 뒤 핸드폰에 체크카드 결제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신우이에게 빌려준 제 체크카드였습니다. 오호백화점 89만 원, 오호네일샵 12만 원, 오호호텔 레스토랑 15만 원. 조카 물건을 산다던 그 카드에서 아기용품 결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신우이의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찍은 셀카 아래에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위한 작은 선물. 그 주 일요일 현우가 말했습니다. 분위기 좀 풀 겸 엄마네 가자. 시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가 저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던 제 옆에 서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수진아, 미라, 남편이 카페 2호점 준비 중인데 인테리어비가 좀 더 필요하대. 3천만 원만 더 도와줄 수 있어?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5천만 원도 갚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왜? 또 돈 얘기하려고? 가족인데 그러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시어머니가 행주를 집어들며 부엌을 나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현우는 라디오를 틀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지나갈 때마다 차 안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엄마가 받았습니다. 우리 수진이 이 밤에 웬일이야?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먹었지. 너는? 응, 먹었어. 엄마가 잠깐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괜찮아. 내가 혼날까봐 그게 걱정이야.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에 거실로 나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무심코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에 결혼 초부터 써온 통장이 있었습니다. 표지가 낡아서 모서리가 말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꺼내 들고 식탁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자마자 집 근처 은행으로 갔습니다. ATM기에 통장을 넣었습니다. 기계가 내역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보낸 80만 원, 또 80만 원, 또 80만 원. 시누이에게 보낸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시누이 남편 계좌로 보낸 5천만 원. 돌잔치 업체에 입금한 1,500만 원. 기계가 멈추지 않고 줄줄이 찍어냈습니다. 통장 한 권이 다 찼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새 통장으로 이월해달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식탁 위에 통장을 펼쳤습니다. 서랍에서 형광펜을 꺼냈습니다. 노란색이었습니다. 시댁에 나간 돈에만 하나하나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80만 원 노란색, 30만 원 노란색, 800만 원 노란색, 5천만 원 노란색, 1,500만 원 노란색. 칠하면 칠할수록 빈줄이 없어졌습니다. 다 칠하고 나서 의자를 빼고 한 발 떨어져 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의 전부가 노란색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어렴풋이 알고 있던 것과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카톡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맨 위부터 천천히 내렸습니다. 수진아, 이번 달 용돈 좀 일찍 보내줘. 개모임 있어.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미라, 남편 사업 자금 좀 도와줘.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니. 더 내렸습니다. 돌잔치는 5호텔 연회장으로 해. 100명 규모로. 우리 집 안격에 맞는 대로. 그러다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누이 남편에게 5천만 원을 보낸 직후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꼭 갚을게. 미라한테도 얘기해놨어. 저는 그 화면을 길게 눌렀습니다. 캡처했습니다. 사진첩에 저장된 걸 확인하고 한 번 더 캡처했습니다. 장롱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안쪽에서 경조사 수첩이 나왔습니다. 결혼 초부터 꼼꼼히 적어놓은 제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시누이 결혼 축의금, 제가 낸 것 300만 원. 제 결혼 때 시누이가 낸 것 50만 원. 시아버지 칠순잔치, 제가 부담한 것 800만 원. 친정아버지 제사에 시댁이 보낸 것 빈칸. 시누이 아이 돌잔치, 제가 낸 것 1,500만 원. 제 아이 돌잔치에 시댁 축의금 30만 원. 숫자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왼쪽은 빼곡하고 오른쪽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 근처 은행에 한 번 더 갔습니다. 창구에 앉아 말했습니다. 제 명의 체크카드 거래 내역서를 2년치로 뽑아주세요. 4일 뒤에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A사 용지 7장이었습니다. 5백화점, 5네일샵, 5호텔, 5면세점. 빼곡했습니다. 아기 분유, 기저귀는 전체 건수에서 열에 하나도 안 됐습니다. 서랍에서 형광펜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빨간색이었습니다. 아기 용품이 아닌 항목에 줄을 그었습니다. 7장이 거의 빨간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핸드폰에서 아기 카메라 앱을 열었습니다. 아이 낮잠을 확인하려고 거실에 설치해둔 카메라였습니다. 움직임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과거 영상을 날짜별로 눌러봤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우리 집에 왔을 때의 영상이 여러 건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열고 제가 장봐놓은 한우를 비닐봉지에 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뭘 아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애야. 세 번째 영상. 시어머니가 제 화장대 앞에 서서 화장품 2개를 자기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화면 아래에 찍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쓸 수 있는 건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영상 파일을 핸드폰에 따로 저장해 뒀습니다. 식탁 위에 전부 펼쳐 놓았습니다. 형광펜으로 노랗게 물든 통장, 카톡 캡처를 편의점에서 출력한 종이, 경조사 수처, 체크카드 거래 내역서 7장, 돌잔치 업체 해약 확인 문자 캡처, 위약금 380만 원 결제 문자 캡처, 시어머니가 남긴 부재중 전화 30통 스크린샷.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가 퇴근하기 전에 자료들을 큰 봉투 하나에 넣었습니다. 장롱 안쪽에 숨겼습니다. 현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가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합니다. 돌잔치 다시 알아볼게요. 그래, 수진아. 내가 이제야 철이 드는구나.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대학 동기 지연이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언니, 나 상담 좀 받고 싶어. 시간 돼? 지연이는 대학 졸업 후 법대에 가서 지금은 가사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연락하는 사이였지만 시댁 이야기를 꺼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1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점심 괜찮아?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돌잔치 장소 다시 알아보러 나갑니다. 가방 안에 봉투를 넣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볼펜으로 적어둔 글자가 있었습니다. 시댁 정리. 버스에 올라타 창밖을 봤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연이 앞에 봉투를 열어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형광펜으로 노랗게 물든 통장, 카톡 캡처 출력물, 경조사 수처, 체크카드 거래 내역서 7장, 아기 카메라 영상이 저장된 핸드폰, 돌잔치 위약금 문자 캡처, 부재중 전화 30통 스크린샷. 지연이가 커피잔을 내려놓고 하나하나 넘겨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아, 너 이거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 지연이가 제일 먼저 집어든 건 카톡 캡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꼭 갚을게. 미라한테도 얘기해놨어.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해. 지연이가 캡처 종이를 식탁 위에 똑바로 놓으며 말했습니다. 차용증은 없지만 빌린 사실이랑 같겠다는 뜻을 시어머니가 직접 글로 남긴 거야. 법정에서 돈을 빌렸다는 걸 인정하는 핵심 증거가 돼. 카톡 한 줄이 그렇게 중요해? 차용증 없이 돈 빌려주고 못 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이런 문자 한 줄이 이기고 지는 걸 가르는 거야. 지연이가 다음으로 체크카드 내역서를 펼쳤습니다. 7장을 빠르게 훑어보더니 빨간 형광펜이 칠해진 줄들을 손끝으로 따라갔습니다. 이건 4명의 카드를 신우이한테 빌려준 거지? 네. 조카 물건만 사겠다고 해서요. 근데 실제로는 본인 쇼핑이랑 외식에 썼잖아. 약속한 용도 말고 다른 데 쓴 거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야. 지연이가 내역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카드 당장 은행 가서 분실 신고해. 사용 중지시켜야 해. 내역은 이미 뽑아놨으니까 잘 보관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가 제 핸드폰을 들고 아기 카메라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냉장고에서 한우를 꺼내 비닐봉지에 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화장대에서 화장품을 가방에 넣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전화통화 영상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뭘 아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애야. 지연이가 영상을 멈추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내 집에 내가 설치한 카메라야. 내가 몰래 찍으려고 숨긴 게 아니라 아기 보려고 원래 달아놓은 건데 거기에 찍힌 거잖아. 그러면 이게 증거가 돼? 돼. 그것도 아주 강하게. 특히 내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장면은 도둑질한 정황까지 보여주는 거야. 지연이가 통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노란 형광펜이 칠해진 줄들을 하나하나 세더니 물었습니다. 수진아, 시어머니한테 매달 보낸 80만 원. 5년이면 4,800만 원이야. 이 돈을 시어머니가 생활비로 쓴 거야? 아니면 본인 용도로 쓴 거야? 시어머니 인스타그램에 백화점 쇼핑이랑 문화센터 다니는 사진이 자주 올라와요. 지연이가 커피잔을 한쪽으로 밀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만약 내가 보낸 돈으로 백화점을 다니고 문화센터를 다닌 거면 그건 생활비가 아니야. 법에서는 그걸 증여로 볼 수 있어. 증여요? 쉽게 말하면 내가 시어머니한테 공짜로 준 돈이 되는 거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주는 돈은 10년에 1,000만 원까지만 세금이 안 붙거든. 4,800만 원이면 한도를 훨씬 넘긴 거야. 시어머니가 세금 신고를 안 했으면 밀린 세금에 벌금까지 붙을 수 있어.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이건 지금 당장 쓸 카드는 아니야. 지연이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어머니가 돈을 안 갚겠다고 버틸 때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도. 지연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은 시어머니 인스타그램에서 내 돈으로 쇼핑하고 외식한 정황이 보이는 게시물을 날짜별로 캡처해 두는 거야. 나중에 지워버리면 없어지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에 메모했습니다. 커피를 2잔 더 시켰습니다. 지연이가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펜으로 줄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 남편 카페 2호점 오픈 축하 가족 모임이 언제야? 다음 달 초요. 그 자리가 좋아. 지연이가 노트에 동그라미를 치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우리 사위가 자기 힘으로 했다고 자랑할 거 아니야. 그때 진실을 보여주는 거야. 그 자리에서요?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터지면 안 돼. 내가 준비한 걸 조용히 순서대로 꺼내는 거야. 지연이가 펜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한 가지 더. 신우이 남편 카페가 법인으로 등록돼 있으면 인터넷에서 누구나 등기부등본이라는 서류를 떼볼 수 있어. 거기에 회사 만들 때 넣은 돈이 얼마인지, 그 돈을 언제 넣었는지가 다 나오거든. 내가 5천만 원 보낸 날짜랑 같은지 한번 확인해 봐.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신우이 남편의 카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법인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떼보니 회사를 만들 때 넣은 돈이 5천만 원이었고 그 돈을 넣은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5천만 원을 보낸 날짜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출력해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완전히 달라진 며느리처럼 행동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매주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서 감기 조심하셔야 해요. 신우이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언니, 2호점 오픈 축하해요. 현우에게는 저녁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내가 예민했나 봐.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수진아. 내가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마음이 편하다. 전화를 끊고 장롱을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 등기부등본 출력물을 넣었습니다. 가족 모임까지 3주가 남았습니다. 지연이가 정리해준 목록을 하나씩 끝냈습니다. 시어머니 인스타그램에서 우리 사위 자수성가라고 쓴 글을 캡처했습니다. 쇼핑하고 외식한 사진도 날짜별로 저장했습니다. 택배 보내고 찍어둔 송장 사진들을 사진첩에서 찾아 정리했습니다. 체크카드는 은행에 가서 분실 신고를 했습니다. 돌잔치 계약서 원본과 시어머니의 5호텔 연회장으로 해 카톡을 나란히 묶었습니다. 음성 메시지 파일을 USB에 따로 옮겨뒀습니다. 통장 원본은 장롱에 보관하고 복사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봉투 하나로 시작한 것이 서류 파일 한 권이 되어 있었습니다. 파일을 장롱 깊숙이 넣으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준비 끝. 신우이 남편 카페 2호점 오픈 축하 가족 모임 당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예약한 한정식집 개인 룸에 들어서니 이미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 전원, 큰 시숙모 부부, 작은 시숙 부부, 시고모까지 약 12명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상석에 앉아 있었고 신우이 남편이 시어머니 옆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 서류 파일을 넣은 채 방 안쪽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를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위가 자수성가로 2호점까지 낸 걸 축하하는 자리야. 다들 한 잔씩 해. 신우이 남편이 머리를 긁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다 어머님 덕분이죠.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겸손하기는. 다 내 실력이지. 음식이 하나씩 나오고 술잔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큰 시숙모가 시어머니에게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순자씨, 사위 복 타고났어. 요즘 세상에 자기 힘으로 가게 2개나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시어머니가 잔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식사가 중반쯤 됐을 때 시어머니가 친척들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집안이 이렇게 번듯한 게 다 가풍이야. 우리 애들은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자기 힘으로 해. 집안이 좋으니까. 큰 시숙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역시 순자 씨네는 달라. 남한테 손 안 벌린다. 자기 힘으로. 저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가방의 지퍼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수진아, 너도 한마디 해. 사돈 경사인데.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가방에서 서류 파일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젓가락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신우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옳게, 그게 뭐야? 저는 파일을 열어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형광펜으로 노랗게 물든 통장 복사본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이건 제가 결혼하고 5년 동안 시댁에 보낸 돈이에요. 매달 어머니한테 80만 원, 신우이한테 30만 원, 시아버지 칠순잔치 800만 원, 이 자리에 주인공인 카페 사업자금 5천만 원, 지난번 돌잔치 비용 1,500만 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등기부등본 출력물을 꺼냈습니다. 이건 카페를 법인으로 등록했을 때 나라에 낸 서류예요. 회사를 만들 때 넣은 돈이 5천만 원이고 그 돈을 넣은 날짜가 적혀 있어요. 출력물을 통장 복사본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제가 5천만 원을 보낸 날짜와 같은 날이에요. 세 번째로 카톡 캡처 출력물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꼭 갚을게. 자수성가가 아니에요. 제 돈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숟가락을 식탁에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신우이가 의자를 밀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올케 미쳤어? 이게 가족이 할 짓이야? 저는 네 번째로 체크카드 거래 내역서 7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신우이가 조카 물건만 사겠다고 해서 빌려드린 제 체크카드예요. 2년 동안 쓴 내역 중에 아기용품은 열에 하나도 안 돼요. 나머지는 백화점, 네일, 호텔, 면세점이에요. 신우이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가방 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24K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반지는 우리 엄마가 새벽 4시부터 시장에서 과일 팔아서 산 거예요. 손녀 돌에 주려고요. 저는 반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엄마를 천박한 집안이라고 쫓아내신 분이 그날 쓴 돈은 전부 그 천박한 집안 딸이 낸 거예요. 큰 시숙모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시고모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순자 언니, 이게 사실이야?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인연이 진짜. 현우가 제 팔을 잡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아, 그만해. 여기서 이러면 안 돼. 큰 시숙모가 손을 들어 현우를 막았습니다. 잠깐, 현우야. 수진이 말 좀 끝까지 들어보자. 작은 시숙이 통장 복사본과 카톡 캡처를 번갈아 보면서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형수님, 이 돈 진짜 안 갚으신 겁니까? 시어머니가 작은 시숙을 노려봤습니다. 가족끼리 돈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건 집안 망신이야. 시고모가 다시 물었습니다. 순자 언니, 며느리 돈으로 해놓고 자수성가라고 자랑한 거야? 바깥사돈을 천박하다고 쫓아낸 게 사실이야?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신우이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국구름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파일에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싸우려고 이런 게 아니에요. 5년 동안 가족이니까 참고 가족이니까 냈어요. 근데 그 돈을 낸 사람의 엄마를 천박하다고 쫓아내시는 건 가족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기 전에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갚으셔야 할 돈은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정식집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타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연이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끝났어.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수고했어. 이제 시작이야. 저는 운전대를 잡고 숨을 고르다가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밥 먹으러 갈게. 그래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가족 모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우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다가 슬쩍 봤더니 시댁 친척 단톡방이 열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장문의 글을 올린 상태였습니다. 며느리가 가족 모임에서 미친 짓을 했다. 돈 몇 푼 준 걸로 온 집안을 망신시켰다. 나는 밤새 울었다.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 돌잔치에서 친정 엄마를 쫓아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5천만 원을 갚지 않은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한 글자도요. 신우이 미라가 바로 아래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며느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다. 큰 시숙모의 남편이 올렸습니다. 어제 분위기가 좀 이상하긴 했다. 나머지 친척들의 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순자 씨 건강부터 챙기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른 공경을 모른다. 몸조리 잘하세요. 시고모는 아무 글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핸드폰을 소파 위에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현우가 식탁에 저를 앉혀놓았습니다. 맞은편에 앉더니 두 손을 깍지 끼고 말했습니다. 어제 내가 한 거 나도 참고 있었는데. 저는 현우의 눈을 봤습니다. 이혼하자.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당신이 이혼을 원하는 거야? 엄마가 그러는데 내가 이 집안에 있으면 집안이 망한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는 현우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현우는 시선을 아래로 떨궜습니다. 알겠어. 생각해 볼게.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바로 무너질 줄 알았는지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이틀 뒤 원장님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수진 선생님, 잠깐 얘기할 게 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선생님, 신우이 분이라는 분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 신우이요? 네. 선생님이 정신적으로 좀 불안한 상태라서 복직하면 아이들한테 위험하지 않겠냐는 내용이었어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멈춰 섰습니다. 원장님, 저는 수진 선생님,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선생님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제 직장에까지 전화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주말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기운이 없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한참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했어. 뭐라고 하셨는데? 수진이를 잘못 키웠다고. 내 딸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했다고. 친정에서 수진이 좀 데려가라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언제 전화 온 거야? 그저께.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가 걱정할까봐. 엄마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진짜야. 괜찮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동안 내던 아파트 월세 85만 원을 끊어버렸습니다. 카톡으로 한 줄이 왔습니다. 이혼할 건데 내가 왜 월세를 내? 알아서 해. 육아휴직 급여 150만 원으로 아이와 둘이 살아야 했습니다. 현우는 퇴근 후에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집에서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가끔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오면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시고모에게서 개인 카톡이 왔습니다. 단톡방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시고모였습니다. 수진아, 고모야. 순자 언니가 나한테도 전화해서 울더라. 근데 그날 모임에서 내가 보여준 통장이랑 카톡, 그게 다 사실이지? 네, 사실이에요.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그렇구나, 순자 언니가 너한테 그렇게까지 했구나, 알았어. 그 뒤로 시고모에게서 더 이상 연락은 없었습니다. 밤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자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기어가서 바라봤습니다. 택배 아저씨가 벨을 눌러도 옆집 사람이 문을 닫는 소리가 나도 아이는 현관 쪽을 돌아봤습니다. 밤에 아이를 재울 때 이불을 덮어주면서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저녁 아이를 재우고 나서 거실에 앉아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신우이가 내 직장에까지 전화했어. 남편은 이혼하겠다고 하고 월세도 끊었어.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잘못 키웠다고 하고 나 어떻게 해야 돼? 지연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지금 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건 내가 진실을 꺼냈으니까 불안한 거야. 역공이 거셀수록 내가 제대로 때렸다는 뜻이야. 지금 무너지면 안 돼. 전화를 끊고 장롱에서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새로 넣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보내준 카톡 메시지를 캡처했습니다. 신우이가 전화한 날짜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가 보낸 이혼하자는 카톡을 캡처했습니다. 이혼할 건데 내가 왜 월세를 내라는 카톡도 캡처했습니다. 친정엄마에게 전화해서 부탁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전화한 거 날짜랑 시간이랑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메모해줘. 종이에 적어서 보관하고 있어. 왜? 그걸 왜? 엄마, 그냥 해줘. 부탁이야. 엄마가 한참 말이 없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봉투 겉면에 적어두었던 글자가 보였습니다. 시댁 정리. 그 아래에 볼펜으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반격. 2주 뒤 지연이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파일 2권을 올려놓았습니다. 처음에 봉투 하나로 시작한 것이 이만큼 늘어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법적으로 움직인다. 세 갈래로 간다. 지연이가 노트에 숫자 1을 쓰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시어머니랑 신우이한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공식 서류를 보낸다.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건데 받는 사람이 수령한 게 기록으로 남아. 지연이가 서류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사업자금 5천만 원, 돌잔치 비용 1,500만 원, 위약금 380만 원, 체크카드 무단 사용분까지 금액이 항목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맨 아래에 한 줄이 있었습니다. 14일 안에 갚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넣겠습니다. 지연이가 노트에 숫자 1을 쓰며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혼. 현우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으니까 둘 다 동의하는 형태로 진행하되 재산 나누는 거랑 위자료는 법원 조정을 거친다. 제가 유리한 게 있어? 있지. 지연이가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현우가 카톡으로 먼저 이혼하자고 한 기록. 월세를 일방적으로 끊은 기록. 5년 동안 시댁 경조사비를 전부 너한테 떠넘긴 정황. 거기에 현우가 주식으로 2,700만 원 넘게 날린 거. 이건 살림에 써야 할 돈을 본인이 까먹은 거니까 재산 나눌 때 내한테 유리하게 작용해. 지연이가 노트에 숫자 3을 쓰며 말했습니다. 세 번째, 신우이. 미라가 내 어린이집 원장한테 전화해서 수진이가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아이들한테 위험하다고 한 거. 이건 거짓말로 남의 이름에 먹칠을 한 거야. 원장님 카톡 메시지랑 통화 기록이 있으면 고소할 수 있어. 원장님이 필요하면 서류 써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충분해.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이 발송됐습니다. 지연이가 인터넷으로 배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틀 뒤 시어머니가 서류를 수령한 기록이 떴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야? 가족한테 이런 서류를 보내? 어머니, 카톡으로 꼭 갚겠다고 하신 거 기억하시죠? 뭐? 제가 보낸 돈이 카페 만드는 데 들어간 것도 나라에 낸 서류에 다 나와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기고 싶은 거지? 좋아. 나도 안 갚아. 소송하든 뭐든 해봐라. 우리한테 돈이 없어. 저는 21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저는 세금 문제를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5년 동안 받으신 돈으로 백화점을 다니시고 문화센터를 다니신 건 생활비가 아니에요. 나라에서는 그걸 공짜로 받은 돈으로 봐요. 신고를 안 하셨으니까 밀린 세금에 벌금까지 붙으면 적은 돈이 아닐 거예요. 전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대답 없이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틀 동안 시댁에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셋째 날 시누이 미라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옳게 우리가 잘못한 건 인정해. 근데 소송까지 갈 거 없잖아. 나눠서 갚을게. 세금 신고는 하지 마. 저는 그 카톡을 바로 캡처했습니다. 지연이에게 보냈습니다. 지연이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시누이가 잘못 인정한다고 직접 글로 보낸 거야. 이것도 증거가 돼. 이혼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현우 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내가 알아서 시댁에 돈을 보낸 거니까 스스로 준 돈이다. 지연이가 서류를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카톡, 5호텔 연회장으로 해. 미라 남편 좀 도와줘. 시어머니 본인이 쓴 꼭 갚을게. 아기 카메라에 찍힌 시어머니의 목소리,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애야. 지연이가 조정위원에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준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지시하고 요구해서 낸 돈이에요. 시어머니 본인이 갚겠다고 한 기록도 있고요. 조정위원이 서류들을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누이 미라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했습니다. 원장님이 써주신 진술서와 카톡 메시지 캡처를 함께 냈습니다. 시누이 쪽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체크카드로 쓴 돈을 포함해서 시누이가 갚아야 할 돈 전액을 카페 매출에서 나눠서 갚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진의 직장에 앞으로 일절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서류로 받았습니다. 이혼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우는 잘못한 쪽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시댁 경조사비를 아내한테 떠넘기면서 본인은 주식으로 돈을 날린 것, 아내의 친정엄마가 모욕당하는 걸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아내한테 먼저 이혼을 요구하고 생활비를 일방적으로 끄는 것, 전부 인정됐습니다. 재산을 나눌 때 제 쪽에 유리한 비율이 적용됐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제가 결혼 전에 모아둔 적금에서 나간 돈이라는 것이 확인돼서 온전히 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날 지연이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지연이를 봤습니다. 언니 고마워. 지연이가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거야. 나는 방향만 알려준 거지. 사무실을 나서면서 가방 안에 있는 봉투를 꺼내봤습니다. 겉면에 시댁 정리라고 적고 그 아래에 반격이라고 한 줄을 더했던 봉투였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봉투가 필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소송이 모두 끝난 뒤 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엄마가 사는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결혼 전에 모아둔 적금에서 나온 전세 보증금으로 작은 빌라를 구했습니다. 이삿짐을 들여놓은 날 엄마가 와서 방마다 굵은 소금을 한 줌씩 뿌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엄마가 마지막 방에 소금을 뿌리고 돌아서는데 아이가 빈 거실을 뒤뚱뒤뚱 걸어다니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시어머니 쪽에서 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입금이 없어서 지연이를 통해 두 번째 서류를 보냈습니다. 정해진 날짜까지 갚지 않으면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서류가 도착하고 3일 뒤부터 매달 정해진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 남편의 카페 매출에서 빠져나가는 돈이었습니다.
입금 알림이 뜰 때마다 저는 더 이상 형광펜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에 복직했습니다. 예전과 같은 보조교사 자리였습니다. 첫 출근 날 원장님이 교무실에서 저를 반겼습니다. 수진 선생님 걱정했는데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원장님 그때 알려주셔서 감사했어요. 진짜로요. 원장님이 제 어깨를 한번 토닥이고 교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낮 시간이 돌아오니까 하루에 리듬이 생겼습니다. 퇴근 후에는 엄마 가게에 들러 아이를 엄마한테 맡기고 과일 상자를 옮기거나 진열을 정리하는 걸 도왔습니다. 여름이 됐을 때 엄마 과일 가게 바로 옆에 작은 점포 하나가 비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옥순 씨 옆에 새 놓을 건데 혹시 아는 사람 있어? 저녁에 엄마랑 밥을 먹으면서 꺼냈습니다. 엄마 옆에 빈 가게에서 과일 주스 팔면 어때? 엄마가 숟가락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내가 무슨 가게를 또 해? 과일 장사도 벅찬데. 엄마가 주중에 과일 가게 보면서 옆에 주스 가게도 같이 봐. 나는 퇴근하고 오면 합류하고 주말에는 내가 하고. 그래도 위자료 받은 거에서 보증금 낼 수 있어. 엄마 과일로 주스 만들면 재료비도 안 들잖아. 엄마가 밥그릇을 내려놓고 한참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판 이름은 옥순내로 할 거야. 엄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내 이름을 왜 간판에 써? 우리 엄마 이름이니까. 엄마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지만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개업 준비를 하는 동안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시고모였습니다. 수진아, 고모야. 고모님, 안녕하세요. 내가 가게 연다는 소식 들었어. 축하해. 시고모가 잠깐 말을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아무것도 못해줘서 미안했어. 아니에요, 고모님. 전화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돌잔치장 로비가 떠올랐습니다. 시고모가 입술만 깨물고 서 있던 모습이요. 그때는 아무 말도 못했지만 지금 이 전화 한 통이 시고모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걸 알았습니다. 개업 첫날이었습니다. 옥순내라고 쓴 간판이 가게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과일을 씻고 있었습니다. 저는 퇴근하자마자 달려와서 가게 앞에 작은 화분들을 놓았습니다. 첫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대박 나라. 언니 고마워. 진짜. 지연이가 꽃다발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메뉴판을 들여다봤습니다. 딸기 주스 하나. 지연이가 돈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손을 내저었지만 지연이가 카운터 위에 지폐를 탁 올려놓았습니다. 첫 매출이야. 받아. 지연이 뒤로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옥순 씨 딸이 가게 냈다며? 니야, 이쁘게 해놨네. 컵 하나씩 사갔습니다. 오후쯤이었습니다. 엄마가 의자에 앉아 손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주스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앞치마 끈을 잡아당기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호텔 회전문을 밀고 나가던 엄마의 뒷모습이요. 한복고름이 바람에 흔들리던 그 뒷모습이요. 가방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어 금반지를 아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엄마가 반지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 아직 갖고 있었어? 엄마가 준 건데. 내가 왜 버려? 엄마가 아이 손에 들린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코끝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녁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엄마가 금고에서 돈을 꺼내 세고 있었습니다. 첫날 치고 괜찮네. 엄마가 작게 웃으며 지폐를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수진아, 응? 힘들었지? 빗자루를 쓸던 손이 멈췄습니다. 아니, 안 힘들었어. 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제 눈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안 힘들었으면 됐어. 엄마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 모임에서 예전처럼 목소리를 높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신우이의 카페 2호점은 갚아야 할 돈이 많아서 결국 열지 못하고 무산됐다고 했습니다. 현우는 이혼 뒤에 시어머니 집에 살면서 주식을 계속하다가 시어머니와 돈 문제로 다투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엄마의 오른손을 잡고 왼손으로 아이를 안았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딸기가 싸게 들어온대. 딸기 주스 해볼까? 아이가 제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기. 저는 두 사람과 함께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를 천박한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장 문을 열고 딸을 위해 금반지를 사고 쫓겨나면서도 엄마는 괜찮아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제가 아는 세상에서 가장 품격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작은 가게 위에 옥순내라는 간판을 올린 건 그 품격에 대한 저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진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수진 씨는 결혼하고 5년 동안 한 번도 자기 자신한테 돈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라고 하면 드렸고, 시누이가 필요하다고 하면 빌려줬고, 남편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면 당연히 참아야 하는 거라고,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잔치장에서 친정엄마가 쫓겨나는 걸 보고서야 깨달은 겁니다. 내가 지키지 못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걸요. 새벽 4시에 과일 팔아서 금반지 하나 사들고 온 엄마, 그 엄마를 지켜주지 못한 게 수진 씨한테는 가장 큰 후회였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는 말, 어르신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참는 것과 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지만 당하는 건 상대가 나를 무시해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수진 씨는 참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구분하는 순간 비로소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한쪽만 희생을 요구하는 관계는 가족이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옥순내 간판 아래에서 딸기 씻는 엄마와 딸기라고 외치는 손녀,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도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